안녕하십니까. 최창근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아무리 훈련이 되고 교육을 돼 있다 하더라도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게 중대재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마다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미리 예방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 가이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 가이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경찰 출신 또는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께서 강의를 주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여건상 실무자인 제가 실무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중대재해 발생 시의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의 조치사항은 순서대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되게 되면은 긴급조치 및 현장보존입니다. 여기서 긴급조치라는 것은 일단은 피해자, 즉 다치거나 질병에 사망한 자가 있다면은 일단은 피해자를 구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훈련되고 공지된 대로 환자의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서 관련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해당 기계를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사고가 확대돼서 2차 사고 또 2차 재해로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예를 들면 위험물이 누출된다면은 위험물을 공급원을 차단한다든가, 또 다른 수거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현장 보존, 그렇게 하는 게 긴급 조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현장을 보존해야 조사나 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관련 기관에 법적으로 적시 또는 지체 없이 보고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재해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가족들 또 관련 가족들에게 다쳤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또 좀 위험한 경우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해산에 이제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일사불란하게 이 재해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담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무부서에서는 정문을 통제하고 언론에 대한 적당한 브리핑, 언론팀하고 협의해서 언론에 대해 알려줄 업무가 있으니까 알려준다든가 하는 업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가족 케어할 팀들, 그 다음에 사고조사팀들,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전담, 환경오염이나 환경사고, 환경팀, 그 다음에 안전팀, 보건팀, 그 다음에 소방서를 담당할 팀,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산업,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담당할 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 비상등 체계에 따라서 업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니까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중처법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법 제4조 제2항에서도 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신속한 합의, 요거는 합의를 할 때
좀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죠. 너무 이제 뭐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기 위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한 그런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법률가의 조언을 아니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롱텀으로 형사수사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그 다음에 중첩법으로 고용노동부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거로 또 아울러 경찰로부터는 업무상 과실치 사상으로 형법에 따른 수사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의 그 사내 변호사나 필요하다면은 사회 변호사 또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다음에 사용 중지라든가 작업 중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특별 감독이라든가 이런 행정 제재에 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중요한 것은 뭐 작은 사고, 그렇게 사회적인 질타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고라고 분류할 수도 있는 사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그 언론의 매체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질타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언론을 적당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적절하게 언론 대응, 그 다음에 국회 그 뭐 청문회라든가 뭐 정인으로 아니면은 참고인으로 가서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응, 그 다음에 노동단체의 적절한 대응, 이런 부분도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긴급조치의 현장 보존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해자 응급처치, 병원 수송, 구호조치, 그 다음에 인적상 파악, 유가족 통보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동설비 가동 중단, 그 다음에 2차 재해 방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규에 정해진 비상등 매뉴얼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 대한 그 비상등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가동할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보존, 뭐 현장 접근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나 나중에 그 수사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 사진 촬영이나 보관, 사실관계 보관 전 다각도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산의 규정은 사규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사고의 유행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 언제까지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도, 또 누가 보고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보고뿐만 아니라 외부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 보고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대로 그 산안법상 중대재해, 그 다음에 화관법상 화학사고,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관련 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관련 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열 사용 기계 기구에 대한 사고 등등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 전담팀 구성 및 업무 분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다 대부분 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정리를 하고 있고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환경안전팀, 그 다음에 전담 조직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산부서, 설비팀, 법무팀, 그 다음에 인사노무팀, 총무팀, 홍보팀 역할 분담을 미리 잘
정하시고 그 사고 유형에 따라서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는 훈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평가도 해보시면은 개선사항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언론 지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노동단체, 정치권 등 필요한 그런 업무도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관기관의 수사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재해자들의 유가족 케어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계열로 시간대별로 상황 일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실을 이제 회사 내에서 상황실을 구축하시고 상황실장이 관리하에 상황 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몇 시에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이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서 어떤 걸 요구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 서류는 언제까지 요구했고 누가 대응을 했고 어떤 사료가 나갔다. 그것을 다 카피해서 보관하셔야 나중에 사고 대응 수사나 조사에 좀 더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참고인 조사라든가 진술을 받게 되면은 그 내용도 요약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상황실에서 회사의 상황실에서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사내 변호사나 사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인데 참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이제 빨리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 사고조사하고 원인을 잘 분석해 두면은 나중에 강제 수사로서 그 모든 기록이 고용노동부나 아니면은 관련 그 수사기관에 입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표현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회사의 사고 대응에 불리한 그런 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발생 원인이나 사고 발생 원인이나 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목격자의 진술, 이게 기억이 하루 이틀 지나면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 진술을 빨리 받아보는 게 좋고 그 다음 관련자들 파악하고 진술 확보를 하시고 강조하듯이 사진 촬영, 그 다음 현장 보존 이런 점을 일사불란의 기록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훈련이 돼 있고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법무팀의 도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중첩법상, 산안법상, 화물지관리법상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촉되는 게 뭔지 그러면은 우리가 법령을 이행한 것인지 위반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위반했고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서 사내 변호사 등 전문가들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합의에 대해서 너무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혹에서 사고 조사나 수사에 불리한 사항이 남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합의서 문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제재에 대해서는 산안법상으로는 작업중지 또는 사용중지 등 이 부분은 아마 안전관리자나 제조업의 실무자들은 잘 아실 것으로 보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대책까지 사고 원인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그 사고 원인 조사라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인가도 실무자들은 상당히 그 난처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외부의 도움이나 그 법률적인 그 사내 변호사들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뭐 한 달, 두 달, 길게는 세 달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그 해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그 변호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취지에 부합한 걸로 보이나 제가 그냥 실무자 관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대상 및 수사 주체는 이제 경찰에서는 그 업무상 과실치사, 사망 사고가 생기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그 다음에 뭐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중대 시민재해는 무조건 경찰에서 다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방청의 강력범죄수사대 또는 관할경찰서에서 주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하고 중대산업재해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노동청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관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사경으로서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노동청의 그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방노동청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주관하고 관할지청에서도 같이 행정조치, 작업중지라든가 사용중지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할지청에서 담당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들어가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요. 노동청에 대한 그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아직까지 노동청의 특사경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건의 그 중대성에 따라서는 합동수사본부 등을 구성해서 범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관련되는 분들도 특사경찰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고 발생 원인 파악, 임의수사, 때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등 방지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노동청에서 그 업무상 과실치사, 그 다음 산안법 위반 수사, 경찰하고 노동청에서 하게 되고 또 노동청에서 중처법 위반 수사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 특정을 위한 본사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영 책임자 등을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 또는 그 피의자 조사를 또 이어서 계속 노동청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청에서는 그 송치를 하게 되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해서 특사경에게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면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의 및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이게 중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및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이제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고의냐, 미필적 고의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작위로 인해서 이렇게 중대한 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냐. 이런 거는 관점에 따라서, 주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또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까지 판례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툼의 여지는 많다고 보입니다. 자, 사고 발생 원인 파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제 임의 수사인데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서 무슨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현장 가서 확인하고 현장 감시, 재조사 의견서는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했는데 자료를 좀 제출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위조나 변조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든가 하면은 임의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기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작업 관련 작성된 그 보고서나 관련 서류 일체, 이메일 주고받은 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거, 서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이 가능하고요.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본사까지도 압수수색을 확대해서 중처법의 위반 여부,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보통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사안에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 한 3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지나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사업장뿐만 아니라 본사까지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딱 압수수색의 범위를 영장에 딱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의 특별 사법경찰권이 있는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그 수색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종종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 변호사님들이 입회하게 되면은 영장에 기재된 사실 범위까지만 특정을 해서 압수수색 합리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압수수색 집행기관은 노동청, 경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리모트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의 이제 대응 조치 사항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색의 범위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수색의 범위,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 절차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이후에 이메일이나 채팅 내역 삭제하거나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계획이 될 수도 있죠.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형법에 따른 또 처벌 조항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신병이 구속된다든가 뭐 구속영장에 발부에 또 기여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될 주의사항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내부의 전자정보 중에서 통화한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은 사진 등은 지워도 포렌식하면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운다든가 뭐 증거를 인멸할 한다든가 하면은 오히려 불이익을 처분받을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압수수색 영장 사무원을 이제 제시하게 돼 있고 피의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는데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제명, 압수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 범위에 한해서만 강제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 외에 범위를 확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칼자루를 쥔 그 수사기관에서 뭐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께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수사에 있어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강제 수사를 받을 경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주관하게 되고 산업법 위반 수사는 노동청의 특사경들이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거의 대부분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산업법상 피의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 담당 임원 등도 소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작업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고 발생 작업 관계자라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안전조치 불이행과 관련해서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 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사상은 실질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래서 주로 행위자를 볼 때 뭐 예를 들면은 현장의 관리 책임자 또는 그 관리 감독자,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담당 임원, 그다음 더 나아가 그 위에 뭐 공장장, 뭐 이런 분들이 행위자가 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복수로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행위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노동청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경영 책임자 특정을 위해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관련 경영 책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그 책임과 권한, 그다음 안전보건 관련 예산, 조직, 인사 관련 자료, 위험성 평가 자료, 각종 보고 자료, 그다음에 회의 자료, 교육 관련 자료 등 뭐 이렇게 경영 책임자 등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 그다음에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해서 정처법에서 요구하는 그
관련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요구하지 않은 그 자료까지 너무 의욕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것도 불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책임자성으로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은 경영 책임자를 소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CEO고, CSO가 있는 경우라면은 CSO도 불려서 조사를 하고, CEO도 같이 조사를 하고, 나중에 경영 책임자가 CEO로 특정할 건지, 아니면 CEO 플러스 CSO가 되는 건지, 또 뭐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CSO로 특정하는 건지, 그거를 고용노동부의 감독관들, 특사경과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특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특정이 되면은 이제 경영 책임자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업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행 관련해서 입증 자료를 이제 제출을 받고 그걸 검토를 하겠죠. 필요하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가져가서 다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중처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범죄 구성 요건에 들어가는 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 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사항을 잘 이행하고 체계를 마련하고 잘 이행했다면은 만일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있다. 그래서 안전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산안법상, 그러니까 산안법상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시킨 경우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이제 고의나 고의로 가지고, 미필적 고의로 가지고 산안법상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자체를 전혀 몰랐다,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나 몰랐다면은 산안법상 고의가 부정된 사례도 판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관리자의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안법상 고의가 부정된 사례로 종종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면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행 의무를, 이를 확인할 의무를, 그 다음에 이에 이행 의무 및 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모든 것을 다 이행을 하고 확보 의무도 부과한 것을 다 이행했다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고의도 없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경영 책임자 등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이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그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전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과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불이행 및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2단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과 산안법 위반 부분,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등 보통에서 이제 동일한 그 죄 같으면 병합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병합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 선례가 없어서 노동청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고 있고 경찰에 대한 무한 수사 결정 등으로 기소 결정되기까지는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선례가 없어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급성 중독에 대해서 한 건이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너무 중첩법상 요구하는 경영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의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기소되기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걸로 보이고요. 기소가 되게 되면은 구속 기소할 건지 불구속 기소할 건지 약식 기소, 즉 벌금으로 끝날 것인지도 검찰 단계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구형 기준이 22년 3월 달에 조금 강화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2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기본으로 감경, 가중, 인자 반영해서 구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청에서 압수수색 범죄 사실 기재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식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의무, 즉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을 특정하여 기소한 사례가 아까 급성 중독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중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 및 압수수색 강도 강화 경향이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에 근로자의 과실이 병합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입건이나 압수수색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법 수사상 특징을 보면 시행 초기에는 조금 의욕적으로 무리한 수사 경향이 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주관해서 압수수색, 강제 수사로 거의 대부분 하는 사례가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주도권에 대해서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 규정상으로 조금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부존재하는 등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기소 가능성도 보일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중피해 발생 등 여론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기관에서 신중을 기하고 또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여론의 눈치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장소와 대상 범위가 폭넓은 영장이 발부되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그 사례로 보게 되면은 조금 범위가 좀
확대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로, 특히 중대산업재해로 또 만일에 판단이 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받아서 그 경제적으로도 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제 의무위반 관련해서 수사 실제를 보면은 의무위반 관련해서 수사를 입증하기가 좋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대재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4가지 의무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위험성 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가 마련되고 점검을 하고 이행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3호. 그 다음에 종업원의 의견이 청취가 되고 제대로 해결해 줬는지 이런 부분이 7호. 그 다음에 비상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상대응 매뉴얼을 구비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8호. 그 다음에 도급 시에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제대로 안전보건 그 역량과 기준에 있는지를 관리하고 다음에 그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발주에 배제한다든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를 배제한다든가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9호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4가지 요소는 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 위반의 검찰 처분 사례가 이제 한 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6월 31일까지 발생한 사망 중대산업재해가 8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8건이 이제 입건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송치된 거는 12건, 검찰에서 기소건으로 기소된 거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사례는 보면은 트리클로로메탄이 세척제로 사용하는데 구소배기 장치도 안 돼 있고 안전조치도 안 돼 있고 등 이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서 총 29명이 독성 간염 증상이 발병한 경우에 대해서 업체가 2개였는데 A사는 전혀 안전보건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비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갔고 B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혐의가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또는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관련 그 법령에 따라서 보고 의무들이 쭉 있는데 산안법상에 인재하면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적시, 과학가상 안전관리법상 적시 등 여러 가지 그 법령에 따라서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럼 그 허겁지겁 관심을 사고 부분에 너무 그 중대재해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은 보고 의무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화물재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확사고가 발생하면은 15분 내에 적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15분 내에 보고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학 물질을 그러니까 또 그 유해학 물질, 또 사고 대비 물질 등 그 누출이나 유출로 인해서 인명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15분 내에 뭐 합동방재센터나 119나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 환경 그 지자체나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 외에 또 인명의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누출이나 양에 따라서 15분 내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15분이라는 것은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짧다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례는 좀 아쉽지만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 제가 그 실무자 관점에서 도움을 드린다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 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뭐 관련 기관에서 해설서로 그나마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 배포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면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해서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해설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해서 중대시민재해 가로 열고 시설물, 그 다음에 공중교통수단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국토부 관장하는 법령에 대해서 해설서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이라고 제목으로, 부제로서는 중대시민재해 가로 열고 원료 제조물에 대해서 가로 닫고 해설서가 또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해서 중대시민재해에 관련되고, 소방법에 관장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해설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가이드 뭐 이런 부분이, 또 우수 사례집 이런 부분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고용노동부에서 또 공단에서 또 관련 기관에서 많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이제 법령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 특히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코샤 가이드까지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은 코샤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범위,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을 수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전달 제대로 못 해드린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해해 주시고, 혹시 기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조금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또 매해에 걸쳐서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